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하지만 내가 막상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덧셈도 못하는데 곱셈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유튜브나 책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공부 안 하자니 불안하고 투자는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투자의 기본기를 무료로 잡아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폴 포돌스키라는 이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세요. 브릿지워터라는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경제 분석을 기반한 이제 매크로 헤지펀드고 200조 원 이상의 돈을 굴리고 있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에서 애널리스트로 16년을 근무를 하셨고,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인 케이트 캐피털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좋은 책을 하나 냈어요. 어떤 책이냐면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건데,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 이런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에 수십 건의 제안서가 제 메일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대부분 99%다 그냥 반려하거나 보지 않고 답장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요 책을 제안해 주셨을 때는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이건 제가 협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찬을 해서 요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해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뽑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가 15장이 있는데, 그 중에 소득, 가격, 부채, 돈의 원천, 자산의 종류, 포트폴리오,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공부하실 만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재테크를 하시는데 기본기를 잡는 이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다른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파트입니다. 일이란 자유를 돈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돈을 다루는 대다수의 책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불편하며 심지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수, 교사, 청소부, 바텐더, 등산가이드, 은행원, 투자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일찍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았다. 여전히 아내와 아들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의 원룸에서 살았고, 아들은 방에서, 아내와 나는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잤다. 그곳에서 나는 쥐들과 마주쳤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함을 깨달았다.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서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이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해서 정리하면 좋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가계부를 관리해왔다. 살을 빼기 위한 방식들은 귀찮지만 효과적인 것처럼, 마치 다이어트처럼 돈 관리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출 항목들을 매달 기록하며 평균 금액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여나갔다. 여기서 부자들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별표 저는 3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는다. 결국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여기서 나온 부자들의 공통점의 얘기처럼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채워줬을 때 그거를 이제 돈이라는 재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쌓고 쌓으면은 그게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다음 장으로 넘겨가 보면, 누구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용카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을 받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뭐 1억, 10억의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기에 앞서서 신용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그게 배당이 되고 우리의 주식 투자 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당신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학교는 당신이 무엇을 특별하게 잘하는
잘하는지 재능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못하는지 확실히 알려준다. 학교 교육은 정보를 분류하고 암기한 후에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즉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로 성공을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특별한 재능이,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는 미션이 필요한데 그런 미션을 학교에서 주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자신만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신경외과 의사 같은 직업이 특히 그렇다. 의사는 당연히 이제 좀 특별한 직업이기도 하죠. 고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자, 둘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스케일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셋째,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스케일이란 무엇인가? 스케일은 단순히 사이즈가 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케일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매출이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비행기를 운영할 필요도 없고 공장을 돌릴 필요도 없다. 오직 인건비만 부담하게 되면 전 세계의 제품을 팔 수 있다. 그래서 구글의 창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매출을 내거나 아니면 큰 비용을 이제 수반하더라도 훨씬 더 큰 매출과 이익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 집중을 했을 때 큰 스케일의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경제는 바닷속에 있는 모래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변화는 곧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혁신의 파도가 되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따라온다. 그리고 경쟁이 성공하면 결국 수익을 무너뜨린다.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그걸 따라하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시장을 점점 뺏기게 되면 내가 높은 이익을 내고 있더라도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익을 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출혈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을 샀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춰서 음악을 추천해주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국 계산대에서 직원이 결제를 도와줬지만 지금은 그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인건비 줄인다고 키오스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흔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가 많은 직업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AI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계산원, 법무보조원, 사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가격의 중요성.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 그 변화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파악하려고 할 때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파트는 가격입니다. 당신의 급여는 당신의 재능에 매겨진 가격이다. 당신이 받는 청구서는 당신이 한 소비에 대한 가격이다. 당신의 자산은 오늘의 가격에 반영된 미래의 부이다. 우리는 평생 가격을 두고 협상하면서 살아간다. 뭐 물건을 살 때든 내가 뭐 이제 급여를 받을 때든 뭐 모든 경우에든 그렇겠죠. 따라서 돈을 이해하려면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가격은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연의 법칙에 가깝다. 중력이 물의 흐름을 결정하듯이 가격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기술이 가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이메일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료가 되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은 옛날에는 엄청 컴퓨터가 이제 성능도 안 좋은데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면 10년 전, 20년 전의 컴퓨터랑 지금 컴퓨터랑 비교해 보세요. 훨씬 더 간편해졌고 간소화됐고 훨씬 더 빨라졌고 성능도 좋아졌는데 가격은 더 저렴해졌죠. 그런 예시들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 직업을 소득을 기준으로 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다면 돈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강물의 중심부는 물살이 거세지만 빠르게 흐른다. 반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물살은 잔잔하지만 흐름도 느려진다. 즉 스트레스가 높지만 보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이지만 보수가 낮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스트레스가 적으며 연봉이 높은 직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스케일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된다. 맞는 얘기죠. 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경제적 자유와 빨라진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성공한 트레이더, 신경외과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모습은 종종 예상과 다르다. 그들은 값비싼 골프 클럽에 가는 대신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고 낡은 자동차를 타거나 오랫동안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녁 식사를 배달을 시키는 대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역시 이를 직접 경험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힘, 규제 대 시장. 규제는 가격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근본적인 힘보다는 영향력이 약하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뭐 이제 멀리 가면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이 모든 것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슬슬 투자 얘기가 나오죠. 투자의 핵심은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즉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제품을 개발해서 매출이 100억에서 1000억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주가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매출이 현재 100억이고 그 100억이 3년 연속으로 매출이 유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제 미래 방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나 숫자상이나 이런 전망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투자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투자처로 평가되면 사람들은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마치 옷을 할인할 때 사는 것과 같은 원리다. 문제는 그것이 할인인지 아니면 계속 영영영영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려면 가격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가격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개념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받는 급여와 지출하는 비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과 수요이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는 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꽤 충격적인 질문이었다. 그때는 1998년 혹은 1999년 나는 30대 초반이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쥐들과 눈을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단순했지만 꽤나 논리적이었다. 부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아내가 처음 내게 집을 사자고 했을 때 나는 며칠 동안 내가 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부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곧 어떤 의무에 묶인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책임이었다. 그런데 빚이라는 것, 즉 부채라는 것은 가족과는 다르게 수입의 변화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의무였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가장이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가장으로서 이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500을 벌다가 100을 벌게 되든 직장에 잘리게 되든 내가 지금 당장 1000을 벌더라도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수입이 빵 내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빚은 계속해서 갚아야 될 의무였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잇는 달이다. 불안감을 한 마음 한쪽에 묻어두고 나는 아내의 말과 함께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은행 앞에 자전거를 세우면서 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 금융업에서 일하고 있잖아. 내 직업은 안정적이잖아. 불안해하지 말자. 부채는, 즉 빚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세입자에서 소유자로 넘어가는 다리와도 같다. 동시에 부채를 떠안는다는 것은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을 의미했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 그것이 바로 부채다. 내일 벌 돈을 오늘 쓰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상승과 투자로부터 배운 교훈. 처음 38만 달러에 구입한 집은 은행 합병으로 실직한 이후에 68만 달러에 팔았다. 거의 뭐 2배 넘는 수익을 보셨네요. 그리고 지금 그 집의 가치는 100만 달러가 넘는다. 지금 되돌아보면 집을 소유하지 않고 대신에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얼마 정도 벌었을 거냐? 현재 그 집의 가치는 100만 달러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 돈은 2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회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 요소 중에서 나한테 가장 뭐가 유리할 수 있을지를 늘 고려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파트 4. 돈의 원천.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중앙은행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단순히 흥미로운 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득과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 경제에서 돈을 창출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을 만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제도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입니다. 각 국가마다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첫 번째, 정부의 채권 발행. 정부는 세금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여기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비로 100달러를 사용해야 하지만 세금으로 80달러만 걷어들였을 경우 20달러가 이제 지금 이제 비게 되죠. 그래서 그 부족한 20달러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돈 필요해서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상업은행이 채권을 구매. 여기서 상업은행은 그냥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은행. 시중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경매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은행이 보유한 돈은 고객들의 예금한 자금이며 이는 현금을 집에 두는 것보다 안전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다. 즉 은행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대출을 내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국채를 투자하는데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투자하는데 쓸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나으니까. 세 번째,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채권을 매입한다. 연방준비제도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한 뒤 산업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인다. 즉 채권 대신 현금을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행이 현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더 늘리게 되고 그게 종국적으로는 수익이 되는 거겠죠. 은행의 수익이. 그래서 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늘린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면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원칙. 투자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방법을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훈련하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투자란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까지 포함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감정 분석까지 해야 된다. 심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비록 변동성은 크더라도 몇 가지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첫 번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모든 자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자산일 경우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든 이익이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게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부동산 한 채 사놓으면은 30년 뒤에 이 강남 부동산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이나 이제 은 이런 이제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앙은행이 경제에다가 돈을 풀어버리기 때문이죠. 돈을 풀고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현금을 자유롭게 투자를 하거나 사업하거나 소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경제가 더 빠르게 활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폐 이제 찍어내는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돈 많이 찍어내고 이자율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세 번째, 자산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그냥 그 주식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차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주식이 매년 이제 5%의 배당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거 긁어 모아도 상당히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10년이면 50%의 수익률을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식은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산
자산들의 그 현금 흐름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투자에 좀 유용한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조합한 투자 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그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쭉 묶어놨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그걸 뭐 2천, 3천, 뭐 1,000, 4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자산의 가격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엔 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초보자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애초에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이탈이 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포트폴리오성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래가치. 어떤 자산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 자산이 현재 가격에 어떤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우리가 주식, 채권, 원자재, 여기서 금, 은, 뭐 구리 이런 것들을 원자재라고 합니다. 통화, 뭐 통화라고 하면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엔화, 달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매수할 때 단순히 현재 가격을 보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것이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가격이 반영된 미래 가치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만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인,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보이는 주가는 단순한 현재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반영한 가격이다. 이 기대치는 10년 후를 반영할 수도 있고 단 10분 후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기도 한다.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산을 조합하는 과정은 요리와 비슷하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양한 요리책이 존재하듯이 자산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다. 과거 브릿지워터에서 신입사원들이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내게 물어보곤 했었다. 이에 대한 최고의 답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뭐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해드릴 때 모의 투자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보세요. 그 돈 2배로 못 만들면 여러분들이 1억을 넣으시든 10억을 넣으시든 시장에서 다 깨집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 500만 원을 저축해 두었다면 100만 원 정도를 투자에 직접 실행을 해보라. 실제 돈이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뇌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예 거기서는 우리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 뇌도 구조가 바뀌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 것처럼 실제 내가 벌어들여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뇌가 완전히 활성화돼서 뭔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건 많은 감각들에 있어서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리를 활용하려면 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그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그럼 여기서 위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월별 변동성을 살펴보면 포트폴리오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한 달 뒤에 최대 1억 1,000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최대 뭐 9,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10% 정도 열려 있는 거죠.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요동칠 수 있는지를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달에 2%에서 4% 정도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면 불안하다. 특히 한 달에 10% 상승했다면 같은 확률로 10% 하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투자할 때 위로 올라갈 거 생각하고 투자하지 밑으로 떨어질 거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걸 대비를 잘해야지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큰 변동성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음식이 너무 맵다라고 하면은 재료를 바꿔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 최소 90% 이상이 이걸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투자자가 저지른 실수,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위험이 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자본을 모두 잃을 가능성도 커진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30%라고 한다면 몇 번의 나쁜 시장 흐름만으로도 100달러가 거의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투자를 하다가 30% 날아가면 70달러 되고 30% 여기서 또 날리게 되면은 그냥 거의 뭐 반토막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변동성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수다. 분산 투자라는 말은 흔히 채권과 마찬가지로 되게 따분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핵심 원리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 자산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손실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이는 결국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 분산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것도 물론 분산 투자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거는 분산 투자로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떨어지면 결국 한국 주식 웬만한 종목이 다 떨어지잖아요. 산업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분산 투자지만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그 다음에 뭐 원자재, 현금 이렇게 완전 분야가 다른 자산들끼리 상반되는 자산들끼리, 즉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끼리 분리를 해놓는 게 진정한 포트폴리오 배분 내지는 분산 투자다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소득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훅 돈이 들어오다가 또 끊기고 훅 들어오다 돈이 끊기고 내가 일해야지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정말 뭐 정년까지 따박따박 내가 얼마를 벌게 될지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IT 업계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굳이 IT 기업 주식들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IT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레이 달리오가 가르쳐준 더 나은 투자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다. 이거는 구글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도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모든 투자자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한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할 수 있다. 미국 주식이 25%, 뭐 물가연동 채권에 25%, 장기채에다가 25%, 해외 주식에 10%, 원자재 15%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뭔가 얘가 오를 때 뭐 얘는 이제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게 마치 이제 어떤 사계절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듣기 좀 쉬우시고 편하게 들리실 수 있게 일부 각색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나오고 있고 단순한 어쩌면 중수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제가 직접 읽어봤을 때 쉽게 읽혔고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더라도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이 책 안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투자 얘기는 사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보아도 여전히 늘 재미있는 분야잖아요. 돈 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버는 얘기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안일 하시거나 출퇴근길 이런 때에 남는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상을 오디오북처럼 틀어놔 보시고 들으시면 아마 투자하실 때 내지는 경제 활동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계속 이제 들어주셔야 성공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뇌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